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규령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사회 유명 인사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투약 의혹을 처음으로 고발한 탐사 전문 매체 뉴스타파 취재기자로부터 직접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주가 조작에 관여했으나 진행되던 내사가 중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 시작부터 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의심되는 코로나19 31번째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한편 완치돼 퇴원한 사람은 2명이 늘어서 퇴원자는 모두 12명이 됐습니다. 이 소식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나왔습니다. 61살 한국인 여성입니다. 교통사고가 나 지난 7일부터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의심 증상은 이날부터 나타났습니다. 오한과 인후통이 있었고 10일부터 발열이 시작됐습니다. 폐렴 소견도 나왔지만 퇴원해 지내다가 보건소 진단검사에서 최종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도 29번, 30번 환자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12월 이후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3번째 사례입니다.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해외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파악을 진행을 감염원,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는 오늘부터. 해외 여행력도 없고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라 의료진은 다른 세균성 폐렴을 의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여행력이 없고 접촉력이라는 게 밝혀지지 않은 일반적인 그런 환자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코로나19를 의심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퇴원 환자는 2명이 더 늘어 12명이 됐습니다. 일본 출장을 다녀온 뒤 확진된 12번 환자와 그 아내인 14번 환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람은 9,700명을 넘어섰습니다. 8,900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800명이 넘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구에서 또 한 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이제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31명이 됐습니다. 네, 이 환자는 종교시설과 병원, 호텔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다녀간 데다 해외를 방문한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31번째 확진 환자는 대구 서구에 사는 61살 여성입니다. 지난 7일부터 오한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었고 10일부터는 38도 넘게 열이 났습니다. 지난 14일 영상검사에서 폐렴이 확인돼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사흘 뒤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밤 11시에 양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명이 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재검사에서 오늘 새벽 5시 최종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환자는 오한이 시작된 지난 7일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로 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확진되기까지 열흘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간 모두 3차례 외출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과 16일 남구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2시간씩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15일 오전에는 동구에 있는 퀸벨 호텔 뷔페 식당에 들러 지인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 기간 택시도 5차례 탑승했습니다. 동선이 대구 전역에 걸쳐 있는 데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병원과 교회, 호텔 등을 거쳐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어디로 다녔는지도 모르고 제가 만약에 갔던 곳이 이제 그 확진자가 다녔던 곳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저도 함부로 밖에 못 나올 것 같아요. 특히 31번 환자는 29번과 30번 환자처럼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도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YTN 성준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탑승자 7명이 오늘 밤 배에서 내려옵니다. 네, 당초 예정된 인원보다 2명이 늘었는데요. 국제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금 요코하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진이 끝나면 당초 예정됐던 탑승자 5명과 함께 한국 승무원 2명이 추가로 배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선사 측과 협의를 마침에 따라 승무원 2명도 귀국 항공편이 기다리는 하네다 공항으로 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루즈선 하선 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탑승자들이 오늘 자정쯤 배에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크루즈선 객실에서 하선 예정자들을 한 명 한 명씩 검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편으로 도착한 의료진과 검역관, 긴급 대응팀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요코하마항에 도착해 크루즈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 일본 입국 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가 준비한 버스를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요코하마항에서 하네다 공항까지는 약 22km,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예정대로 자정쯤 출발하면 공항에는 내일 새벽 1시 전에는 도착하게 됩니다. 약 3시간 뒤인 새벽 4시 한국을 향해 출발해 오전 8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크루즈선에 남아있는 한국인들도 일본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갈 예정인데 늦어도 21일까지는 하선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사실상 갇혀있던 우리 국민은 보름이 지나서야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배 안에서는 무려 54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배에서 내리는 걸 막았지만 고립된 배는 바다에 떠 있는 중국 우한처럼 돼버렸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대형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탑승객 3,7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요코하마 앞바다에 들어왔지만 입항이 거부됐습니다. 중간에 홍콩에서 내린 승객이 코로나19 감염자로 확인되자 일본 정부가 아무도 내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는 승객 9명과 승무원 5명 등 우리 국민 14명도 탄 상태였습니다. 이틀 뒤 10명의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인되자 일본 정부는 탑승객들을 객실 등에 격리 조치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고립된 배는 오히려 거대한 바이러스 배양실처럼 돼버렸습니다. 감염자는 하루가 멀다 않고 수십 명씩 쏟아져 이제는 5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배 안에는 불안감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もう出ちゃダメって言われて気が遠くなります。海だけ眺めてるんですよ今。 격리가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부담이 컸지만 우리 국민 14명은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고령자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대사관과 교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김치, 컵라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세탁이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샴푸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류를 좀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필요 용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달했습니다.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은 채 귀국 희망자들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요코하마에 발이 묶인 지 보름이 넘어 한국 땅을 다시 밟게 됐습니다. 일본에 거주지가 있는 나머지 우리 국민은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되면 순차적으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마취 유도제인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 네, 삼성 측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미심쩍은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 사건을 직접 취재한 뉴스타파의 강민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세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병원에서도 맞고 집에서도 맞았다라는 게 뉴스타파의 이제 보도였는데 전체적인 좀 흐름부터 먼저 간략하게 짚어보고 얘기를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2017년 1월부터 서울 신사동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드나들면서 이제 불법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 예. 그리고 이 부회장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이제 1년 동안 구치소에 있었는데 네. 그 이후인 2018년 여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그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한남동 자택으로 불러서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게 예. 저희 제보자의 내용입니다. 예, 성형외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도 투약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보도가 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취재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난해 이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대한 이제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예. 거의 저희 제보자분도 이 보도를 보시고 뉴스타파가 그동안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고려 없이 충실하게 보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공익신고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거나 예. 보도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딜까 고민하신 끝에 저희 뉴스타파에 오셔가지고 제보를 하시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제보자분은 이제 그 성형외과에서 일했던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 분이시고 예. 동거를 하셨는데 동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여자친구를 성형외과에 출퇴근을 시켜줬던 거죠. 그러면서 이 병원에 다니는 손님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부라는 이부 회장으로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예. 근데 하루는 새벽 늦게까지 여자친구가 퇴근을 안 하니까 병원 주차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한번 병원에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예, 여자친구가 그 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놔주고 있고 이재용 부회장께서 누워 있었다라고 진술을 하신 겁니다. 프로포폴을 다루는 자기의 여자친구가 네. 올라오라고 그래서 한번 병원에 올라가 봤더니 이 부회장이 누워 있었고 네. 뭐 잠깐 옆에서 처치를 하고 있는 걸 봤다. 네.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주사였는지 아니면 그 주사를 몇 번이나 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려면 다른 뭐 근거나 증거 같은 걸 제시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보자께서 그 간호조무사의 그 여자친구와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예. 이제 주고받은 라인 메시지를 공개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 이 라인 메시지에 2017년 1월 19일 오전 8시 18분에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왔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그러자 신 씨가 이제 휴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하고요.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그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그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침 6시 15분에 구치소를 나와서 이제 귀가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저희 메시지 상에는 이제 8시 18분에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살아나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11시까지 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땡큐 이렇게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회장이 병원에 와서 이제 7, 8시간 병원에 있다가 어떤 시술을 받고 간 건데 예. 그 시술을 받으면서 원장이 없는데도 이 수술을 계속 받았고 그 간호조무사한테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제 용돈 충분히 줬지 원장한테는 몰래 비밀로 하고 있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구치소에 잠깐 이제 들어가 있을 때 나오자마자 그럼 간호조무사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게 되는데 사실 네. 그만큼 이렇게 늘 몸이 그걸 필요로 한다 뭐 이런 뜻이 되는 모양이군요. 예. 네, 뭐 관련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하면서 삼성 측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이제 해명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의견을 내놨는데 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뭐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했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이유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프로포폴 주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과 혐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저희가 후속으로 보도한 그 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그 대화 내용을 보시면 불법이라고 보실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그 녹음 파일 같은 걸 공개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지난해 8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이게 녹음된 파일인데요. 이 음성 파일에는 이 성형외과의 원장과 간호조무사가 자신 몰래 이재용 부회장의 그 한남동 자택에 가서 주사를 놔준 걸 충원당하고 있는 그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너 자꾸 이럴 거야? 너 이재용 부회장 집에 가가지고 주사 놓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이 부회장이 다 얘기했거든? 한두 번이 아닌 줄 알아. 뭐 집까지 또, 그런 거 저런 거 다 덮을 테니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응?
약은 안 돼. 가져가서 하는 거는. 알았어? 약은 안 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처방을 전혀 하지 않은 거라는 얘기겠군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방문 진료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원장과 김 씨는 현재 그 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놔줬다는 혐의로 이미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진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통화 내용을 보시면 삼성 측에서는 이제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불법 진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구속돼 있다는 것이 남자친구가 나름대로 이것을 공익 제보하게 된 어떤 배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익 신고를 하신 이유가 이제 원장과 간호조무사도 분명 잘못한 점이 있지만 이 사건에서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예. 그런 취지로 그런 저희한테 취지. 제보를 주신 예. 겁니다.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다른 녹취가 있더라고요. 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와 가족들이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대화는 지난 12월 초에 이 간호조무사 신 씨가 예. 검찰 조사를 받고 와서 이제 가족들과 이 검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없어. 결정은 네가 해야 되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아예 소리도 못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야. 네가 빠져나올 건 없어. 차트 가라로 쓴 것까지 해서 지시해서 했대지만 그런 게 다 네가 열리버려서 네가 주범이 돼버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내가 돼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나머지 약에 대해서 다 독박 씻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다시 하는 거야. 이재용이 한 거. 차트가 안 맞는다며. 뭐 이부가 아니고 이재용이라는 단어도 네,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 이제 신 씨 가족들이 이부한테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그럼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제 최승석 애경개발 대표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저희 이제 공익 신고자분은 여기 최승석 대표 외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곳에서도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고 공익 신고를 하시면서 이제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7일에 이 공익 신고자분께서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이후에 원장과 다른 간호조무사들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요. 그 지난해 3월에도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뉴스타파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공익 제보자가 그걸 보고 이제 제보를 하게 됐다고도 했는데요. 그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에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저희 보도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병원을 압수수색을 했고 뭐 간호조무사들끼리 대질 신문까지 벌였는데 아직 뭐 지난해 이제 마약 관련된 수사가 많다 보니 좀 더디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이전번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프로포폴 문제로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조사받고 하는데 이걸 다 지켜보고도 이게 이렇게 자꾸 일이 벌어지는 거 보면 왜 이렇게 규제가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프로포폴을 사용한 이후에 사후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약류 통합 관리대장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무슨 이유로 얼마만의 양을 썼는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만큼 썼다만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바꾸거나 아니면 가짜 차명 이름을 빌려가지고 프로포폴 양을 쓴 걸로 기록을 해버린다면 누가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가 좀 더 대책을 마련해서 프로포폴 오염량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그런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기도 할 텐데 다들 인식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불법인 건 분명한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취재를 하셔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강 기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터널 사고 당시 화물차가 군 장갑차 수송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먼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탱크로리가 미끄러지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터널 안에 멈춰선 차들을
뒤에서 달려오던 탱크로리가 넘어지며 쓸어버립니다. 뒤따르던 탱크로리와 곡물 수송차도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차를 들이받고 결국 불까지 나기 시작합니다. 도로 1차선에 그 걸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오니까 또 뒤에서 계속 와서 박더라고요. 다른 분 다 걸어서 나오고. 애초에 차들이 접촉사고까지 나며 터널 안에서 멈춰선 이유는 앞선 1차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군 장갑차 수송 차량을 화물차가 들이받았는데 두 차량이 그대로 터널 안까지 밀려 들어온 겁니다. 분리된 대형 화물차가 터널 우측 갓길에 정차를 하자 그 뒤따르던 차량들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터널 내에서 그 차량 정체가 발생을 했고요. 뒤따르던 여러 차가 가까스로 멈춰섰지만 육중한 대형 탱크롤이나 화물차는 미끄러지면서 대형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나마 넘어진 탱크롤이 앞은 피해가 덜했지만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등 20여 대가 뒤엉킨 뒤쪽은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사고 수습 도중 시신이 추가로 발견돼 사망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희생자 가운데 신원이 불분명한 시신의 유전자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이 터널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현장 정리가 끝나더라도 터널에 대한 안전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통 통제는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점권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인 사고 터널 안쪽입니다. 탱크로리 등 사고 차량 일부는 현장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는 축축하게 젖은 차량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화재 감식을 보고 있고요. 우리 경찰에서는 지방청 감식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혹시 있을 모를 그 유류품이나 합동 감식과 함께 현장에 남아있던 차량 등에 대한 정리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차량 30여 대가 한꺼번에 뒤엉켰던 3회 2터널. 세찬 불길로 이어진 화재 때문에 터널 안쪽의 구조물 등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 정리가 끝나더라도 차량 통행이 가능한지 안전 진단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빠르면 3, 4일, 늦으면 2주일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해당 구간 상행선의 차량 전면 통제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터널이 사고가 난 터널이고요. 이쪽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하행선 터널입니다. 주변에 눈이 많이 쌓여 있죠. 지금 바닥을 보시면 물기가 있고요. 약간은 미끄러운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경찰 조사 등을 통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눈이 많이 내린 고속도로, 그것도 터널 사고란 점에서 기본 운전, 안전 운전을 다시 되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이 오는 경우에는 속도를 일단은 50% 이상 감속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거리 확보를 하고. YTN 오점권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현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좀 사건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 다른 어떤 회사의 주가 조작에 관여를 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내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된 것이 남편이 검찰 고위직이라는 게 관련이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사건 내용부터 한번 좀 들어보죠. 네, 일단 그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가 연루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요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에 이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김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지난 2013년에 내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관련 근거로 뉴스타파는 이제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시에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던 그 선수 이모 씨와 공모를 해서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시세 조종했고 김 씨가 이 해당 작전에 이른바 전주로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면 도이치모터스는요. 독일 자동차 브랜드 BMW 국내 딜러 회사입니다. 네, 전주로 참여했다 이 얘기는 이제 뭐 돈이나 주식을 갖다 제공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데 예. 어떻게 오르락내리락했고 그걸 어떻게 뒤에서 조종했길래 그렇게 판단을 한 건지 그 좀 첩보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보도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경찰 보고서에서 당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권 회장과 선수 이 씨 그리고 윤 총장 부인 이제 김 씨 등이 등장을 한다는 건데, 이 도이치모터스는 우회 상장 목적으로 당시에 이제 다르앤코아의 합병 후에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저 그래픽과 동일한데요. 예. 상장 첫날 주당 9,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급기야 2009년 11월에는 2,000원 아래를 기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에 권 회장은 선수 이 씨에게 제안을 해서요. 제안을 받은 이 씨가 이 주가 움직이기에 나섰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전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언급이 되는데 2010년 2월 초 권 회장은 이제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주 김건희 씨를 선수 이 씨에게 또 소개를 해줬다라는 게 뉴스타파 보도에 담겨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 김 씨가 보유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그리고 10억 원이 들어있는 신한증권 계좌를 이 씨에게 맡긴 것으로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2009년 11월에 1,900원대였던 주가가요. 2011년 3월 29일에는 7,700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3배 넘게 올랐다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뉴스타파는 권 회장의 두 차례 자신의 주식담보 대출이 있었고 선수 이 씨와의 그 전주 합작 작전 등이 이어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경찰은 정확한 추가 분석을 위해서 한국거래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통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결론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런데 그 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진행되지 않은 이유는 그럼 뭡니까? 일단 경찰의 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의 자필 진술서였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로 정작 전환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찰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밝힌 게 권 회장과 선수 이 씨를 내사한 것은 사실인데 당시에 이제 금융감독원 협조가 없었고 그리고 제보자 진술도 부족해서 내사를 중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 씨의 내사 여부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제보 내용에 나온 여러 이름 중에 하나는 맞지만 내사를 하진 않았다. 나아가서 김 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건이 점점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틀림없이 돈과 자기의 주식을 갖다가 덜컥 맡겨서 이걸 갖고 처리하자라고는 한 것 같은데 내사 대상자는 또 아니다. 또 애매한. 그건 뭐 전체 언론들이 다 저 말을 받아서 내사가 아니었음 다 이렇게 보도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좀 여기서 따져볼 게 있습니다. 네. 대체 내사라는 게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사고 거기 이름이 다 들어가면 그게 다 내사 대상자가 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내사의 개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이 이제 범죄 혐의 관련해서 증거 수집에 착수하는 그러니까 이제 수사 이전 단계를 말합니다. 내사의 시작은 뭐 첩보 입수나 아니면은 뭐 자체 인지 등 다양하게 되는데요. 내사가 이제 중간에 종결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이 내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체가 없거나 중요한 이 범죄 혐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사를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요 외압이나 그 압력이 들어오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특히 이제 내사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없다면 종결 처리는 더욱 좀 쉽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네. 경찰이 내사를 접게 된 이유,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 사이 이제 어떤 의문들이 자꾸 존재를 하는 거죠. 뭔가 풀리지 않는. 돌이켜 보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묻고 부인의 뭔가 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부인 거 갖고 와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7월에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사실 지금까지도 이 의혹이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 의혹 취재한 기자 역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서도 관련해서 일부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청문회 당시에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이배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그 주식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김진태 위원과 박지원 대표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 역시 제출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는데 왜 계속 번복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이제 자료 제출 여부를 좀 여쭤보고 하겠다라는 답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요. 핵심 증인 그 권 회장 역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사실관계 작업은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찰은 우리가 이런 이유로 해서 내사가 이렇게 끝나 버렸다라고 이제 답은 했는데 그럼 네. 그 이후에 지금이라도 한번 해볼 거냐 아니면 윤석열 총장도 그 이후에도 자기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를 갖다 있는 것들은 다 내놔볼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이제 궁금증으로 남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경찰청 아까 말씀드린 이 의혹 관련해서는요. 내사를 중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뭐 추가 계획에 대해서는 뭐 언급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내사가 종결된 사건이 다시 경찰 선상에서 수사로 올라가려면 뭐 결정적인 증거가 다시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뭐 별도의 고발 혹은 뭐 국회 특검 요청 등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은 그 민감한 또 시점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뭐 내사 종결권에 대한 수사 결정까지는 내부적 고민도 깊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입니다. 네, 보니까 청와대에 이걸 갖다 특검을 마련해서 계속 밝혀달라라고 하는 청원이 이미 올라가서 있던데 그 결과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에 당에 쓴소리를 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조국 백서의 필진인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름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조국 대리전 양상을 띠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남국 변호사가 도전장을 냈다는 소식에 금태섭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키기에 앞장섰던 만큼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가뿐 아니라 수도권은 물론 전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국 수호가 이슈가 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미래를 바라본 것도 아니고 자칫하면은 유권자들한테 저희가 하는 일이 절대 틀리지 않다. 그런 오만한 자세로 예정됐던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한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선거가 조국 수호가 되면 망한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것이냐면서 허구적인 조국 수호 프레임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한 달 만에 그만둔 사람의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악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대리전 양상을 보이는 곳이 또 있습니다. 조국 정국 당시 저격수를 자처했던 검사 출신 미래통합당 주강덕 의원과 조 전 장관 재임 당시 법무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민주당 김용민 변호사가 맞붙게 될 경기 남양주 병입니다.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주 의원은 내심 조국 대리전 양상이 자신의 선거에서 나쁘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조국을 다시 총선 밥상에 올린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마저 여당이 저버리는 일이 아닌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조국 전 장관 이름은 정치권에 더 자주 오르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조국 변수가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시하는 모습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창렬 교수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이제 예비 후보로 출마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 의원도 반발을 하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객 공천, 그러니까 금 의원이 조국 사태 때 당에 쓴소리를 너무 많이 했거나
당에 밑보였기 때문에 자객을 보냈다 이런 뜻인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그 검찰 개혁, 예. 조국 수호 이런 집회에서 사회도 보고 그랬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이제 패널로도 많이 나왔죠 방송에. 근데 대체로 이제 좀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김 변호사가 조국 전 장관의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편향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볼 때는 뭐 자기 소신일 수도 있고 이런 예. 건데 금태섭 의원은 지금 말씀처럼 또 청문회 때 민주당 주류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뭐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이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저도 어쨌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한쪽에 있고 또 당내에서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사람이 한 선거구에서 경선을 치르면 당연히 이른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조국 소환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게 이제 이른바 프레임의 측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금태섭 의원은 이거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르면 당이 오히려 더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지적을 했더군요. 먼저 목소리를 들어보고 네, 예,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제가 막아내야죠.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를 수는 없습니다. 강서갑이 19대 총선 때 노원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굳이 이 선거를 조국 수호 선거로 치르면 불리하다는 건 다 알고 그렇게 치를 생각이 없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지했던 사람, 그쪽에 늘 서 있던 사람과 반대편에 말을 했던 사람이 맞붙게 되면은 뭐 야당이건 아니면 언론이건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몰고 가면 그만이죠. 야당 언론도 분명히 그쪽으로 쓸 거예요. 예. 진보 언론이건 보수 언론이건 이른바. 그리고 야당이 아마 이쪽의 프레임으로 가지고 갈 공산이 커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조국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 조국 대 반조국, 이른바 친조국 대 반조국의 프레임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지금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아무튼 물론 이제 그 지지자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의 성향에 따라 그게 전 좋은 프레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의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예. 입장에서 볼 때, 전 그런 면에서 이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건데 민주당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을 거예요. 일반론적으로 볼 때. 근데 저는 그래서 김남국 변호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아시잖아요.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생각하면 자꾸 코끼리 생각하지 말면 자꾸 코끼리 생각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을 자꾸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때 생각이 더 나는 거거든요. 하지 말라고 그럴수록. 이게 상당히 지금 예민한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뭐 좀만 어떻게 하면 조국의 사람 또는 예. 뭐 조국 자객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갖다 자꾸 붙이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의 항변도 일리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갖다 붙이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영입한 인사입니다. 막 이제 영입을 했는데 영입하자마자 그리로 보내는 거 보니까 아니면은 이게 당에서 교감이 없이 이게 막 되어온 인사가 나 그쪽으로 가겠어라고 그렇게 딱 찍을 수 있느냐. 결국은 글쎄요. 이게 당에서 뭔가 교감을 미리 한 다음에 슬쩍 밀어서 글로 보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한 추론이 가능한 게 금태섭 의원은 어쨌든 당내에서 조국 사태 때 다른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나 주류, 이른바 뭐 그 부분을 친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쪽의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 그렇다면 이제 김남국 변호사는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인 발언을 했던 인사니까. 그리고 일단 신인하고 현역 의원하고 붙이면 인지도는 이쪽이 높지만 금태섭 의원이 예. 신인은 또 가산점을 받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럼 경선구도라는 게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금태섭 의원을 이제 좀 배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음직도 해요. 예. 뭐 당연히 추론에 불과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지금 얘기되는 어쨌든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면 다른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선거구라는 게 서울이 49개 아닙니까? 네. 수도권이 122개인데 여기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인접 지역구나 인접 선거구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까 저기 금태섭 의원이 노원갑 얘기 19대 총선 때 그때 이제 그 유명한 발언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낙검수 발언.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정말로 조국 대 반조국이 되면은 이건 결코 민주당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중도 유권자들이 볼 때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 아마 이제 그런 점을 양쪽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굳이 김남국 변호사가 유난히 이제 조국 쪽에 가까웠던 인사이기 때문에 예. 또 금태섭 의원은 그렇지 않았던 인사인데 둘을 붙이는 게 그런 정무적 판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어떠한 판단으로 이렇게 했는지 예. 또 뭐 다른 생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볼 때 김남국 변호사가 이쪽 강서갑에 출마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논란거리가 됐는데 출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른 의원은 야 당이 그런다고 뭐 그쪽에다 일부러 밀어서 보복을 하고 그러겠냐. 글쎄요. 우리 당은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쪼잔하지 않다. 쪼잔하지 않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랬는지 아무튼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금태섭 의원이 기자회견했고 김 변호사가 또 기자회견 하려다가 이게 취소가 되면서 취소해야죠. 뭔가 압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 좀 양보하거나 자제해야겠다. 뭐 이런 식이 아닐까요? 제가 이제 뭐 기자들하고 통화도 가끔 하는데 오늘 기자들과 통화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얘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김남국 변호사에게 그런 메시지가 왔다고 전 들었거든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취소했을 것 같은데 영입 인사 아닙니까? 아까 말씀처럼. 영입 인사가 그러면 전혀 아무데도 출마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비례대표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강서갑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구에 갈 가능성이 있죠.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또 이제 여론의 추이를 좀 지켜보겠죠, 당에서. 출마 포기하라는 전화 걸려오고 있다. 아무튼 그러면 아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예상하신 대로 아무래도 출마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그럴 조금 더 가능성이 크다. 있어 보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모르죠. 뭐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이제 기치를 내걸고 출발한 미래통합당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이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좀 뭔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상당히 불쾌한 이제 심경을 내비쳤는데 그 장면 한번 보고 얘기를 나눠보시죠.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정말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 지도부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미래통합당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인사를 하고 함께 하셔야지 왜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만 인사를 해야 됩니까? 함께 미래통합당으로 함께 갑시다. 합당을 했으니까 다 모여서 자 각자 자기 소개합시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치 그 텔레비전에 그 아는 형님인가요? 뭐 그런 거 있는데 신입생들 왔는데 하나씩 인사해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나쁘겠는데 근데 저 모습으로 계속 갈등이 빚어질지 아니면 저렇게 한번 의견 표현하고 그다음부터는 그래 하면서 같이 가지 이거 하고 끝날지 어떻게 될지 글쎄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뭐 근데 저는 굳이 또 거기에 대한 추측을 한다면 갈등이 좀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정병국 의원 같은 건 사실 그 과거에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도 많이 냈고 저렇게 하는 건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이른바 신설합당 이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흡수통합된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새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당신들 인사하셔 이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1대1 당대당으로 통합했으면 이쪽만 인사할 이유는 없는 거죠. 정병국 의원 얘기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당과 이제 새보수당 그리고 뭐 전진당 이현주 의원이 이제 혼자 있던 정당입니다만 그리고 다른 이제 보수 성향의 단체들하고 이른바 보수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는데 통합이 되려면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 이른바 화학적 결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탄핵안을 아직 못 건넌 것 같아요. 탄핵안을 건넌다는 얘기는 적어도 탄핵에 대한 입장은 일단 좀 봉합을 하자는 얘기인데 봉합이 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통합의 변수 같은 건 통합이라는 큰 대의, 다시 말하면 선거 승리라는 정치공학적 이유 때문에 덮어갈 수가 있는데 이 탄핵이라는 거는 주권자들, 보수주나 중도층 유권자들도 절대적으로 찬성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됐고 헌법재판소가 파면했던 거였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건 헌법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자유한국당은 이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그 의견의 차이라기보다도 헌법 절차를 무시한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나 헌정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정주의라는 거는 헌법에 따른 정치를 얘기하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다수의 지배인데 두 가지가 충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헌정주의의 입장에서 보나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어쨌든 뭐 선거 승리가 가장 목적이겠죠. 이분들에게. 그게 자꾸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냐. 예. 가장 기류에는 그런 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병국 의원이 이제 저렇게 발언을 했으면 정병국 의원이 대표로 해갖고 한마디 하고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죠. 이제 유승민 의원이 잠깐 나타나지 대참을 않고 하면서 있어서. 모습을 안 보이니까 네. 뭐 큰 구상을 하려고 어디 칩거한 건가? 아니면은 자꾸 그러면 정말 안 좋아라고 뭔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모습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새보수당 의원들의 이제 공천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뭐 네. 지분이나 공천 전혀 관여 안 한다고 그랬지만 생각 안 한다고 그랬지만 현실 정치에서 뭐 그렇게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일이 그런 부분하고 사실상 흡수통합 과정 속에서 유승민 의원이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아마 그러한 이제 탄핵안을 건드는 거, 개혁보수의 집을 짓자 이런 몇 가지가 해소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면 나타났겠죠. 의원총회도 나타났고 했을 텐데 출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상징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이제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 이런 이제 그 보수 세력들의 통합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처럼 정병국 의원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 당분간은 그 크건 작건 그런 이제 갈등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바른미래당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라고 아직은 불러야겠죠. 이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손학규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하면서 결국 셀프 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낼 사람들 다 떠나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될까요? 바른미래당의 이제 그 이른바 내용이 꽤 오래가는 것 같아요.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문제들인데 예. 이른바 지금 바른미래당의 그 호남 의원들이거든요. 지금 이쪽에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이제 그 이른바 호남통합 이것도 이제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은 좀 나오긴 나왔는데 최종 결정은 안 됐죠.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윤리위가 또 제명을 하지 않았어요. 윤리위 심사를 거친 의원총회 제명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당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당원 당규에는 제명시킬 거면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거쳐야 되는데 그걸 안 거쳤어요. 예. 근데 당원 당규의 문제와 이제 선관위 해석은 다를 수가 있는데 예. 그 부분도 또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바른미래당에서 제명했다고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제명된 분 또 탈당할 예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들도 그분들하고 또 일부는 또 국민의당으로 가겠죠. 안철수 의원에게 갈 거고 전 대표에게. 그렇다고 그쪽 3당 통합이 이루어질까? 이것도 당장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최소한도 손학규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통합도 진전이 되고 입장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하긴 말씀하신 대로 당을 맨 처음에 만든 안철수 의원부터 이미 떠난 지가 오래니까 그렇죠. 참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 내부에서 제명돼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만 하면 우리야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건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헌법기관이니까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건 맞는데 선관위가 정당의 문제에 자주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일단 정당에게 가능하면 완벽하게 정당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면은 정당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맞죠. 그리고 정당법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관건이군요. 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의 칼럼과 관련한 역풍으로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네, 당 지도부로서는 처음으로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한 겁니다. 이번 선거가 여권 심판 대 보수 야당 심판으로 짜여지고 있는데 여권 견제론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가니까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 사과는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2월 임시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고발 논란을 언급하며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등 그간 청와대 기조에 힘을 실어줬던 다른 사안들도 함께 언급하며 낮고 겸손한 자세를 약속했습니다.
임 교수 고발 취하 과정에서 여당이 오만하다는 인상이 굳어진 데다 실제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부상하면서 당내 위기의식을 대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권 여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제1당이라는 목표 실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3년 만의 보수 통합이 가장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의 백신이 되어 미래통합당의 정치 파괴를 막아주십시오. 보수 통합 기세를 몰아 역시 총선 승리를 외치는 미래통합당은 임 교수 고발건에 대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이성을 상실한 문바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원내대표의 사과에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총선까지 2달도 남지 않은 지금 이제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경청의 자세가 민주당에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보수 진영 세력을 모아서 출범한 미래통합당도 순탄치는 않습니다. 출범 첫날부터 여기저기서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통합 뒤에 발표한 첫 영입 인재는 과거 돈 봉투를 받았던 이력이 드러나며 2시간 만에 영입이 취소됐고요. 상견례 자리였던 의원총회에서는 첫날부터 의원들 간의 얼굴을 붉혔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이름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첫 인재는 여성 환경 전문가 하지원 씨였습니다. 하지원 대표는 지난 20년간 환경에 투신한 자타가 공인하는 실행력 있는 환경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영입이 취소됐습니다. 하 씨가 한나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던 지난 2008년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돈 봉투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드러난 겁니다. 심지어 하 씨는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청년특위위원으로 인선됐다가 물의를 빚은 적도 있었지만 이번엔 아예 이런 전력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연은 전혀 몰랐어요. 그런 전과가 있는지 알고서 바로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다른 통합 세력들 간의 팽팽한 긴장도 이어졌습니다.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같은 색 손수건을 들고 하나임을 강조했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 보수당과 전진당 출신 의원들만 앞으로 불러내 인사를 시킨 게 화근이 됐습니다. 마치 자유한국당에 흡수 통합된 듯한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곧바로 항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들 이 앞에 나온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와서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소속 의원 모두가 일어나 인사하는 것으로 애써 어색한 분위기를 봉합했지만 반갑습니다. 떨떠름한 분위기 속에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를 2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실수가 큰 역풍을 부를 수 있습니다. 출범 하루 만에 미래통합당 곳곳에서 삐걱대는 잡음이 나오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을 다듬어 가야 하는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과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에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나 있죠. 네, 맞습니다. 재판은 현재 고등법원의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1심 선고가 징역 1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형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선고에서 또 형량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보석 취소와 함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김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16가지 혐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자금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2심에서는 삼성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삼성이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뇌물 혐의 액수를 51억 원 추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만큼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 취소와 함께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저희들이 거리 공연을 통해서 불우한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기획 가면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네, 기타 소리가 밖에서부터 들리더라고요. 수화진 선생님들 제가 맞게 찾아온 것 같은데요. 이쪽이 그 잘난 척한 안상수 형이고요. 네. 네, 형이는 안 하는데. 저는 동생 안상진입니다. 두 분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는데요.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네. 근데 두 분이 쌍둥이신데 그러면 노래는 누가 더 잘하세요? 아이, 제가 잘하죠. 왜냐하면 저는 많이 쉬었기 때문에 옛날 목소리 그냥 가지고 있어요. 목소리 이게 이 노래는 그래도 오래 쉬고 목소리 깨끗하게 간직한 제가 낫죠. 쌍둥이지만 노래 실력은 목이 좀 같잖아요. 에이,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그냥 평가하실 문제고. 따지고 맞잖아. 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동생이 훨 낫다고.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아마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화진 두 분 선생님을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주로 이제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서 공연하는 곳 그쪽에서 공연을 통해서 그쪽 지역 불우한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인천 지역 위주의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을 돕고 계세요? 장애인분들부터 시작해서 기초수급 그 분들하고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심장병 돕기를 시작하다가 이 점차 좀 이래 범위를 넓혀간 거죠. 지금은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부터 시작하고 아기들까지 토탈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불꽃이 되어 대지 위에 자라고 너는 이슬이 되어 나의 모습을 적신다. 두 분이 1987년에 데뷔를 하셨는데 데뷔하시기 전부터 이제 뭐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시게 된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3살 때 죽은 우리 막내 동생도 생각이 나고. 동생분이 어떻게? 심장병이죠. 근데 수술을 제때 못 받아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동생 생각 때문에
뭘 갖고 싶냐 이랬는데 그때 이제 애들이 한 말이 고민형을 갖고 싶다. 왜 고민형이냐? 늘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병 걸린 애들이 뛰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고 언제나 얼굴이 찡그리져 있잖아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늘 웃고 있는 고민형이 그렇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고민형 사주기 위해서 참 인형 많이 사달랐습니다.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좋은 일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요. 그러면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젠가요? 태백에서 쌍둥이 2쌍을 수술했는데 다 여자애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애가 지금 선생님이 되셨는데, 아, 네. 그 친구가 그때 한 말이 있거든요. 열심히 해서 남을 이렇게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이 됐다니까 그렇게 기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픔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 그러는데 아프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잖아요. 제발 걸리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어져야 이게 다 끝나는 거니까 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거죠. 아픔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이 노래 실력은 좀 다르다고 하셨지만 안 돼요 이제. 노래 실력은 쌍둥이지만 다르다고 하셨지만 세상과 사람을 생각하는 두 분의 마음은 아주 꼭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두 사람 정말 반갑네요. 1980년대 중반에 명동성당 앞에서 심장병 어린이 돕기 노래를 둘이 늘 부를 때 자주 봤죠. 거기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렀으니까 저도 자주 봤습니다만 부산 사투리도 반갑습니다. 둘 다 부산이에요. 네. 제가 만나보고 왔잖아요. 쌍둥이 아니랄까 봐 얘기하는 내내 서로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봉사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한마음 한뜻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아파트 단지로 공연을 하러 가서요. 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또 행복함을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봉사하는 수아진. 근데 왜냐하면 그냥 심장병 어린이 하면 국민들이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수아진 이랬을 정도로 열심히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도 재단을 만들어서 일을 하시는데 방송도 좀 가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노래하는 모습도 보고. 난 아까 앙그리 앵커가 같이 한 곡 뽑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저희가 모셔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네.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수아진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프로포폴 관련해서 9330님, 프로포폴은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번엔 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유튜브에서 GGH님이요. 프로포폴 규제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 건 어서 메꿔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 얘기 전해드렸는데 3112님. 음식이 맛없어 장사 안 되는 음식점이 간판을 바꾸고 종업원을 늘린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될까요? 라고 의문표를 달아주셨네요. 네,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의 자객공천 논란과 관련해서요. 9330님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도 측근도 아닌 쓴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환자들에게 요즘 수혈할 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수혈이라고 하는 그 피의 양은 시민들이 헌혈하는 양에 의존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헌혈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헌혈하는 행위 자체로는 감염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전문가들이 다 설명하고 있고요. 우리의 관심 또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저부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음악은 어반자카파의 코끝의 겨울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